11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유럽 위기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05% 떨어졌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2% 이상 크게 밀렸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유로존 재정 위기가 그리스 등 주변 국가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증시가 1.29% 떨어졌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각각 1.68%, 1.44%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위기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일보다 1.9% 떨어진 배럴당 96달러 1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23일 발표한 제조업과 소비, 고용 지표가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경기 회복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예감 일부 최은정입니다. 어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오늘 미국에서 발표된 제조업과 소비, 고용 관련 지표가 모두 부진하게 발표가 된 것 역시 또 글로벌 증시 마감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로존의 안전지대인 독일의 국채 발행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 팔고자 했던 물량의 65% 정도만 소화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 됐었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글로벌 마감 소식과 함께 이슈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핫 이슈는 동양종금증권의 장형철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유럽의 재정 위기가 고조되고 미국에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도 낙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마감 시황부터 좀 봐주십시오. 예,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유로존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선진국 중에 하나인 그 독일에 대한 그 국채 발행 소식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을 굉장히 급속도로 좀 냉각시켰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 정도, 2.05% 정도 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1,259.52로 마감했고요. S&P 500도 2.21% 정도 하락하면서 1161.81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2.43% 지금 하락하면서 2460.08로 마감했는데요. 일단 유로존에서 나타났던 그 재정위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다시 가속화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떴는데요. 특히 독일에 대한 그 국채 발행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위협한 그런 양상을 많이 띠면서 시장을 좀 많이 냉각시켰고, 게다가 좀 최근 들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나타냈던 제조업 경기에 대한 그 희망에 대한 무시가 지표 부진을 좀 나타내면서 시장이 자칫 한번 더 재차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좀 보였던 것 같은데요. 예. 특히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또 추수감사절 휴장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한 상태에서 하루 정도를 이제 주식을 들고 가기보다는 아마 투자 심리 자체적으로 일단 많이 매도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면서 시장에 좀 이렇게 급락하는 패턴을 좀 더 가속화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다우지수 차트로 잠시 보시면 시장 자체가 최근 들어가지고 유로존에 대한 그런
그 원인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그 해결되는 양상을 좀 보임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초반 들어서 반등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 그 이후에 한 3, 4일 동안에 약 한 일주일 동안에 그 반등 부분을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좀 많이 가져갔는데요. 일단 이평선으로 봤을 때도 지금 모든 전 이평선을 다 지금 이제 이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60일 이평선 크게 좀 이탈하면서 시장 자체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도 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등세가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격한 반등세 좀 나타나기에는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뭐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뭐 강력한 정부 정책 같은 게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투자 주의가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정부의 강력한 그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게 시장에서 이제 실행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못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자체가 이제 실망 매물 자체도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에 대한 그런 우려감 자체가 계속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많이 띠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도 시장에 굉장히 좀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다우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이 일제히 하락이었는데요. 종목별로 어떤 종목의 낙폭이 컸었습니까? 주로 이제 원자재와 특히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금융주들이 좀 하락을 좀 많이 받는데요. 예. 특히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우려가 다시 한번 더 부각되면서 그 원자재주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알코아 같은 경우는 4.1%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BH 필리튼 같은 경우는 3.09%, 그다음 금융 중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28% 정도 하락했고요. 시티그룹, JP모간 자체도 한 2.4에서 3% 정도 굉장히 좀 크게 좀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원자재주와 금융주들, 특히 유통주들, 소비주들도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양상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다우지수를 좀 많이 끌어내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슈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럽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존의 또 안전지대라고 여겨졌던 독일의 국채마저도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채 발행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또 스페인의 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고요.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일단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 일단 독일에 대한 그 자신감이 좀 많이 이렇게 꺾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특히 뭐 그리스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유로존에 대한 위기를 한몸에 받고 있었던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했지만 어느 정도 그 실패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소화는 많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실패는 아니었는데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 이제 그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한 60억 유로 정도 규모의 10년물짜리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10년물이 굉장히 좀 장기물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목표했던 그런 시장 수요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특히 유로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 중에서는 독일하고 프랑스가 많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 위로존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독일 같은 경우 일단 그리스라든지 아니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를 많이 지원해 줄 경우에는 향후에 독일 그 경제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위축을 좀 많이 부를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자체가 그 독일 국채에 대한 그 발행 부분 목표치를 좀 미달시키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60억 유로에 대한 자금 규모로 일단 발행을 했는데 시장에는 38억 8,900만 유로 정도 약 한 40% 정도 약 한 60%에 못 미치는 그런 정도로 좀 이렇게 발행이 되는데요. 일단 뭐 독일이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 들어서 독일이 국채를 발행한 것 중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미흡한 수준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많이 보이는데 일단 유로존에 대한 그런 위기 자체가 국채 발행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그 독일이 국채 발행에 어느 정도 좀 실패하면서 옆에 같이 있던 프랑스라든지 뭐 다른 국가들도 국채가 좀 금리가 좀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는데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 10년물 그 금리가 한 1.5% 정도 상승했고요.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국채 금리가 1.4에서 0.4% 정도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7%, 7.01% 좀 상승하면서 예전에 좀 이탈리아 주가를 좀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던 7%대에 다시 또 진입하면서 시장이 좀 위기가 좀 이렇게 재현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유로존에서도 그나마 좀 이렇게 안정된 국가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대 이상 상승하면서 유로존에 대한 그 위기가 이렇게 그 유로존 그 국가적으로 이렇게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발표됐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서비스, 고용, 거기에다가 제조업 관련 지표까지 발표가 됐었는데 먼저 매주 살펴보는 고용 지표부터 보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건을 하회하기는 했는데 전주보다는 증가였다고요? 예, 맞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고용 지표에 주간적으로 나타나는 그 고용 보고서를 좀 많이 이렇게 대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일단 전주 같은 경우는 38만 8천 건 정도가 지금 나타냈는데 이번 주에는
39만 3천 건 정도로 소폭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뭐 계절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간적인 단위로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뭐 40만 건 이상이 지금 이제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좀 안정을 찾았다고 좀 많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뭐 전주 대비해서 좀 소폭 이렇게 증가했던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와닿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4주 평균 고용 지표가 나타났는데요. 4주 평균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였던 4주 평균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요. 전주 4주 평균이 39만 6,750건에 반해서 이번 주 39만 4,250건 정도로 좀 나타내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오차가 좀 많이 줄어들었던 4주 평균에 대한 그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소폭 오히려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경제 지표가 좀 이렇게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고용 보고서, 고용 지표도 그렇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좀 많이 좀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좀 이렇게 악화되는 길로로 좀 많이 해석이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또 중요한 게 제조업 관련 지표일 텐데요. 미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내구재 주문이 지난달에 비해서도 0.7%나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좀 의미를 해석해 주십시오. 예. 일단 지난주에는 그 10월 공장재 주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특히 공장재 주문하고 내구재 주문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공장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설비 시설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가고 내부재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소비 쪽에로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공장재 주문 같은 경우에 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그 여객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가지고 공장재 주문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제조업 경기에 대한 그 지표도 좀 이렇게 좋게 나타내면서 제조업 경기에 대한 그 희망을 좀 많이 나타내는데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내구재 주문이 발표되면서 지난달 비해 가지고 발표치가 마이너스 0.7% 정도로 지금 오히려 좀 굉장히 좀 하락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아직 항공이라든지 다른 기계 설비 같은 경우에는 0.7%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여객 수요 같은 게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항공재라든지 그런 운송재에 대한 그런 내구재 주문 자체는 많이 늘어났지만 다른 일반 소비재에 대한 그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하락하면서 오히려 일반 제조업 기업을 지금 운영하는 그 제조업 기업들 자체가 향후에 대한 경기 전망 자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좋게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내구재 주문 자체가 좀 많이 하락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설비 투자를 많이 늘림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향후에 그 제품을 생산했을 때 제품 자체가 팔리지 않고 재고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더 크게 좀 악화 길로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구재 주문 자체를 좀 이렇게 줄이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그 캐파 상태로도 일단 주문을 좀 이렇게 캐파 상태로 일단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그런 양상이 좀 많이 큰 것 같은데요. 일단 기업들에 대한 그 심리적인 그 투자가 좀 많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 자체가 향후에 어떻게 보면 그 제조업 경기라든지 아니면 그 소비의 경기 자체가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게 아무래도 기업 실무자들에게 대해서 그대로 좀 여실히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연말 쇼핑 시즌에도 일단 일반 그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말 쇼핑 시즌도 그렇게 큰 폭의 일단 상승이라든지 큰 폭의 그 매출로는 좀 많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심리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그 경기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많이 이렇게 미흡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10월 소비 지출 개인 소득도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일단 개인 소비도 좀 발표가 됐는데요.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지만 소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약간은 좀 이렇게 소폭 줄어들었는데요. 일단 마이너스 건 아니지만 한 0.1% 정도 전월 비해서는 좀 많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개인 소득 부분 자체는 일단 가처분 소득 자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저축률이 좀 소폭 상승하면서 가처분 소득 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고요. 특히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경기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은 데다가 특히 주택 경기도 많이 위축됨에 따라 가지고 일반의 그 대출 부담자들이 굉장히 좀 많음에 따라 가지고 소비를 좀 많이 줄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일단 개인 소득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났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계층에 한해서는 자동차라든지 그렇게 큰 주택이라는 큰 품목보다는 자동차라든지 이게 작은 실생활에 필요한 품목은 좀 소비를 좀 많이 늘린 반면에 다른 일반 서민 계층들 같은 경우는 소비를 굉장히 좀 많이 줄이는 그런 양상을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 자체도 이렇게 연말 그 시즌에 맞춰가지고도 소비 자체도 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좀 많이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일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매출액은 지난달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연말 쇼핑 시즌 자체가 매출액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소비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금융위기
위기를 겪으면서 일단 미국 국민들 자체도 실질적으로 그 소비를 좀 많이 일으키는 그런 국민성 자체도 좀 약간 좀 변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지 않나. 일단 먼저 소비를 하는 입장보다는 가지고 있는 그 대출 부담이라든지 부채를 좀 갚기 위한 저축률이 오히려 전달 비해서 3.0%에서 3.3% 상승하면서 오히려 큰 폭으로 저축률이 좀 많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소비 심리보다는 아무래도 그 부채에 대한 그런 경감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11월 소비 심리도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예, 일단 미시간 그 소비 심리인데요. 미시간 소비 심리전 발표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그 지수가 이제 인덱스가 64.2로 지금 나눴는데요. 이제 실제로 발표됐던 게 64.1로 이제 소폭 이렇게 하락하면서 나는데 이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그 소비 판매 부분에 대한 그 물건들에 대한 그 소비 판매 자체를 좀 평균적으로 모았던 건데. 일단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후행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심리적으로 이제 소비 심리를 좀 많이 이제 위축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연말 쇼핑 시즌을 두고 좀 이렇게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지만은 일단 개인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약간 좀 소소한 그런 부분이 아니나 일단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또 미국과 중국 쪽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어제 제조업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부진했었거든요. 예. 어땠습니까? 11월에 그 HSBC PMI 그 공급 관리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예. 일단 이게 48.0으로 좀 나왔습니다. 일단 2009년 3월 이후에 이제 최저치 수치로 나타났는데요. 실질적인 지표가 한 50.0 정도 나타나면 경기가 이제 기본은 했다고 하는데 그 기본보다 좀 많이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중국 하면은 일단 그 어떻게 보면 세계의 공장으로도 좀 많이 불리는데 제조업 경기가 좀 많이 위축됐던 게 아무래도 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에서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중국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 소폭 좀 위축되는 그런 방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지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반적인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 중국에 대한 그 제조업 그 경기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좀 악화의 길로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일단 실질적으로 올 말까지 중국에 대한 그런 제조업 경기라든지 그런 지표가 어떻게 좀 나타날지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수치는 좀 많이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도 함께 보겠습니다. 주요국 3대 지수가 일제 1% 이상 좀 하락을 했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최근 들어 좀 굉장히 좀 유럽 지수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예. 일단 그 독일 국채에 대한 그 발행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실패로 끝나면서 그 재정 위기가 제2차 그 유로존에 대한 재정 위기가 좀 이렇게 확산될 우려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유로존에서 끝나지만 이게 글로벌로 이제 확산될 그런 우려가 많이 나타나면서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전부 다 한 1.2%에서 1.6%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그 이면에는 믿고 있던 그 독일에 대한 국채 발행에 대한 그 실패 부분 자체가 그 유로존에 대한 위기를 다시 좀 이게 극대화시키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이지고 있는데 이런 이런 투자 심리 자체는 이렇게 당분간 좀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까 일단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국제유가나 상품 가격들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예. 국제유가가 어제 원유 재고 발표됐는데 원유 재고가 한 688만 배럴 정도 이렇게 감소하면서 8만 배럴 정도 감소한 데다가 특히 최근 들어 경기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이제 100달러 선까지 한번 찍고 다시 또 내려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예. WTI가 96.17달러로 이제 조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금값 같은 경우 일단 유로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나타나면서 오히려 현금에 대한 수요가 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임에 따라 금값도 좀 소폭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온수당 1695.9달러로 마감했던 게 상품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하디슈는 동양종금증권의 장형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글로벌 마감 시황에 따른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용 과장을 오늘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유럽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기대를 했던 중국과 미국에 대한 기대마저도 투자자들이 이제 기댈 곳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관련 지수가 어제 좀 부진하게 나왔었고요. 오늘 미국에서도 지표들이 다 일제히 부진했었죠.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이제 뭐 이탈리아, 스페인 얘기 나오다가 이제 독일까지 다소 시장에 좀 부담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독일이 지금 1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요, 35% 미달하는 물량 발행. 이건 상당히 시장에 좀 충격을 가하는 어떤 이슈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이 주변국 재정 위기가 핵심 국가로 좀 전이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 그러면 심리적인 좀 불안감을 좀 나타냈던 부분도 있고요. 또 동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 급등 이런 것들이 또 미국 시장에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전개했다라고 볼 수 있고, 경제 지표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월 개인 소비 지출만 하더라도 0.1% 정도, 상당히 좀 시장 예상보다도 좀 다소 못 미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내구재 주문가지도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우 19개 부문 지수가 모두 내리는 모습이었고, 업종별로 보면 은행 업종이 3.5%로 가장 많이 빠졌던 상황이고, BOA 같은 경우도 4.3% 추가로 내렸던 부분들, 그다음에 JP 모건 체인스라든지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어느 할 것 없이 다 빠지는 모습이었고,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유럽 채무 위기 영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6대 대형 은행 주가가 상당히 시장에서 하락을 좀 자주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다우 30개 종목 모두 지금 하락인데, 비금융 종목 중에서 알코아가 4% 넘게 이런 하락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보면, 금일 저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이 정해지기보다도 정말 지지 라인대가 다소 오늘도 무너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인 영향은 개파락 그런 상황이 어쩔 수 피출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의 관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유럽은 다소 견조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 쪽에서 특히 안 좋은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국내 시장, 이머지 시장 전반적으로 이 동아시아 오늘 시장에게 상당히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흐름이 일단 아침에는 진행될 거로 보이십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한 투자 심리를 그대로 증시에서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2% 넘게 떨어지면서 한 달여 만에 1,800선도 내줬었거든요.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보다도 더 먼저 빠지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겠습니까? 예, 어제 상황을 좀 대충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보면 다소 지금 국내 시장이 오버한 것은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어제는 프로그램 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진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와중에 오히려 지수는 좀 많이 빠진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내일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다 생각을 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상황을 봤을 때 개장하면서 다소 독일도 플러스권 보여주면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다우도 사실 기대를 좀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어떤 독일 어떤 채권 이런 이슈까지 좀 겹치면서 시장 상당히 좀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추세 라인대를 다소 조금 밑으로 좀 잡아야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의미하는 것보다는 일단 오늘 만약에 개파락하면서 다시 반등하지 성공하지 못한다라면 일단 시장은 다소 좀 부정적으로 좀 제가 입장 좀 바꿔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등하더라도 물량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필요로 하는데,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외국인들과 개인 간의 어떤 그런 수급 논리에서 일단 파생은 개인적인 생각은 기타 법인 파생 흐름들이 다소 좀 지는 게임이 빨리 나와줘야 정상적인 궤도가 나올 거로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어떤 그런 패턴을 보면 5일 동안에 1조 7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는 어떤 공매도 이벤트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가미됐던 매도 물량이겠지만, 일단은 지금 11월 지금 한 중간쯤 가고 있려고 하는데 벌써 이제 이런 식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면 지금 포지션상 한 3조 정도 나올 거라고 좀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있대. 다만 중요한 건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기관들의 행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물론 연내 주식 2조를 더 산다라는 어떤 뉴스도 나와 있지만, 국민연금의 공격적 매수가 과연 공격적 매수인지 지수 방어 역할을 하려는지 일단 그건 좀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한미 FTA 얘기도 나왔지만
일단 차 부품이라든지 섬유, 제약비료, 수혜주와 비수혜주 나눠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런 이슈는 일단은 다 시작됐다고 보시고,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전체 시장을 한번 보시고 나서 그 수혜주냐 수혜주가 아니냐 그걸 옥석을 가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종목이든 일단 전체 시장을 확인하고 나서 방향을 정하고 나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일단은 관망하는 것보다 관망을 하되 만약에 낙폭을 더 키운다는 흐름이 나오거나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행보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은 지지 라인대에 의미는 없더라. 좀 더 하방으로 한 단계 더 그레이드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긍정론으로 좀 더 뭔가 좀 다시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데, 다소 오늘은 오전 상황이 일단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중소형주 게임도 대형주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그런 모습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염려하시면 될 것 같고, 외부적으로 이렇게 변함없이 유럽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태리, 스페인의 CDS 하락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 시장 바로미터가 여기서 반등 나오지 다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도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장중에 유로달러의 흐름과 그다음에 환율 좀 1,500원 돌파하면서 1,200원 돌파도 좀 가능한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 가지고 우리 시장을 좀 접근하자. 그리고 연기금들이 과연 어떤 쪽으로 어떤 성향 가지고 매수하는지 그 상황을 잘 체크해 보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파생해서 콘텐코 전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어데이션 축소하고 있지만 이 콘텐코 전환 여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파생의 수급과 환율의 움직임, 그 다음에 CDS 금리 쪽에서의 움직임 가지고 시장을 바로 잡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 투자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이슈앤 이슈가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슈앤 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여야 정의 합의한 13일 대책을 한미 자유무역협정 후속 대책의 골격으로 채택해 농업 지원용 예산을 정부보다 2조에서 3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성공적인 코스닥 대비로 YG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 대표 PD가 주식 부호 반열에 올랐습니다. 포스코가 미국 구글과 손잡고 스마트 철강사로 변신을 추진합니다. 포스코와 구글의 제휴는 전통적인 굴뚝 기업과 혁신적인 정보기술 기업까지 협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011, 016, 019 등의 번호를 쓰는 KT 2세대 가입자들은 다음 달 8일부터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국내 주요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슈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과의 한미 FTA가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미 한미 FTA 처리 비준화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한 상태인데요. 이후 정부가 후속 대책의 골격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여야 정의 합의한 13일 대책이 그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듣겠습니다. 예, 정부와 청와대가 여야 정의 합의한 13일 대책을 한미 FTA 후속 대책으로 채택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농업 지원용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2에서 3조 원가량 늘리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는 2017년까지 지원될 농어업용 지원 대책 예산이 22조 1천억 원에서 25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한미 FTA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31일 여야 정협의체가 합의한 피해 보전 대책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추가적인 협의에서도 어느 정도 정부가 양보하라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5일 국회 외결위 전체회의에서 교력에 논란이 있고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두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존중한다고 말하며 13일 합의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한미 FTA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13일 합의안에는 농업 부분과 관련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요건 완화, 반농업,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직불급 신설, 농업용 전기공급 대상 확대 등 민주당 요구사항이 반영돼 있습니다. 또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대상 확대, 소상공인 지원지급 개정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비준안 처리에 이어서 추가 지원 대책 발표까지 한미 FTA를 둘러싼 여러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미 FTA가 언제 발효될지에 그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예. 한미 FTA 발효 시기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표현이 다소 틀리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발효 시기는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게 됩니다. 다만 미국은 지난달 FTA 이행 법안을 통과시켜 이미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지만 우리는 아직 시행령 등 후속 법안의 손질이 필요합니다. 당초 시나리오대로라면 다음 달 초중순에 대통령 서명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발효를 추진하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는 국회 비준 절차가 미뤄지면서 내년 3월 발효라는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국론 분열과 국내 기업들의 대비 등을 감안할 때 무리하게 2012년 1월이라는 시점에 목을 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등 대외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상식성을 감안할 때 1월 발효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의회의 권한이 있어 미 행정부가 FTA 발효 시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못 박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가 한미 FTA로 떠들썩한 가운데 증시에서는 연예기획사인 YG 엔터테인먼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증시에 상장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 대표 PD가 주식 부호 반열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예,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PD가 성공적인 코스닥 시장 상장으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예. 양 대표 PD는 1980년대 이태원 문나이트 스테이지를 주름잡던 춤꾼으로 또 90년대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로 대중문화계를 평정한 대표 아이콘에 꼽혔는데요. 이제는 국내 대표 연예기획사 프로듀서를 넘어 연예인 출신 주식 부자란 타이틀까지 얻게 됐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2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YG 엔터테인먼트는 장시작과 함께 상한가로 직행해 공모가 대비 157% 급등한 78,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YG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인 양 대표 PD도 주식 부호 반열에 올랐는데요. 양 대표 PD가 보유한 YG 엔터테인먼트 주식은 178만 4,777주로 이날 종가 기준으로 계산할 때 지분평가액이 1,395억 원, 5억 7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써 양 대표 PD는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회장이어 단숨에 연예인 출신 주식부자 2위에 올랐습니다. 양 대표 PD는 지난 1996년 서태지 아이들 해체 이후 1998년 양군기획으로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2001년 사명을 바꾼 YG 엔터테인먼트는 진우션과 원타임, 세븐, 거미, 휘성, 빅뱅, 2NE1 등 실력파 뮤지션을 배출하면서 국내 빅3 연예계획사로 발돋움한 바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와 구글이 기업 가치 개선을 골자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봐주십시오. 포스코가 미국 구글과 손잡고 스마트 철강서로의 변화를 추진합니다. 예. 포스코는 23일 구글과 핵심 역량 교류를 통해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기업 가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포스코는 설비와 물류, 환경, 에너지,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구글의 검색과 지도, 3D 등 앞선 IT 기술 및 솔루션을 활용해 미래형 경영 시스템인 포스피아 3.0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기존의 전사 디지털 통합 경영 정보 시스템인 포스피아 2.0을 포스피아 3.0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의 강점이 있는 구글과 협력을 추진해 왔는데요. 포스코는 특히 구글의 기술력을 활용해 디지털 가상 제철소 구현과 글로벌 물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안전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선적기, 하역기 자동화, 실시간 통번역 등 핵심 과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양사는 이를 위해 양사 임직원들이 참여해 협력 과제를 선정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미래기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준영 포스코 회장은 지난 8일 대치동 포스코 센터에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만나 이 같은 협력반에 대해 합의했는데요. 정 회장은 구글과 포스코가 협력해 제철소의
ITR을 완성한다면 제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8일부터 011, 016, 019 번호를 쓰는 KT 2세대 가입자들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 15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이용자들이 남은 14일의 기간 동안 KT의 3G로 옮겨가거나 SK텔레콤이나 LG U+의 2G 서비스로 갈아타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듣겠습니다. 예, 011, 016, 019 등의 그 번호를 쓰는 KT 2세대 가입자들이 다음 달 8일부터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 15만 명 정도의 남은 이용자들은 앞으로 14일 동안 KT의 3G로 옮기거나 SK텔레콤이나 LG U+의 2G 서비스로 갈아타야 휴대폰 불통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KT가 세 번째로 신청한 2G 서비스 종료를 조건부 승인했는데요. 이에 따라 KT는 다음 달 8일부터 전국 2G망 철거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2G 가입자가 폐지 예정일을 정확히 인지하고 가입 전환 등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14일 기간을 두고 우편 등 최소 2가지 방법으로 종료 사실을 알리도록 했는데요. 그동안 KT의 가입 전환 권유에 따른 사용자의 민원 등 문제가 있었지만 잔존 가입자 수가 크게 감소한 점을 감안해 폐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입니다. KT는 이날 방통위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아직 3G로 전환하지 못한 2G 고객을 위해 성실히 공지하고 3G 전환 프로그램을 연장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KT는 2G 해지나 전화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3G 휴대폰을 무료로 임대하고 국내 통화료에 대해서도 7일간 무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이슈엔 진단이 이어집니다. 예, 글로벌 마감 상황과 이슈 체크해보고 오늘장 전략 짜보는 이슈엔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차장님 여전히 유럽과 미국이 좀 어렵습니다. 안전주제라고 여겨졌던 독일의 국채마저도 발행에 실패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글로벌 마감 소식 체크 포인트 좀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발행에 실패한 건 아니고요. 예. 다 팔리지 않았죠. 다 팔리지 않았다. 예. 65% 정도 물량이었다. 예, 일단은 뭐 별로 매력도가 없다는 거죠. 뭐 기존에 워낙 금리가 좀 낮았었고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불안한 곳에서 또 다 팔리기를 좀 기대했던 것은 약간 무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충격을 줬던 것 같고요. 일단은 유럽과 미국 시장이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유로전에 대한 그 리스크도 있었지만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내일은 반장만 열리는데 그런 주말에 그런 쉬는 장을 이제 피하고자, 리스크를 피하고자 일단은 좀 팔고 보자는 심리가 좀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타났던 또한 그 경제 지표들도 별로 안 좋았는데요. 제조업, 소비, 고용 지표 등이 모두 좀 좋지 않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측면들도 일단은 시장에 반영이 됐고, 전날, 중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가 48을 기록하면서 전월비 51에 비해서 하락하는 3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일단은 뭐 미국의 GDP 성장률에 대한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맞물리면서 글로벌 경기가 다시 차차 둔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일단 더블딥으로 가는 그런 우려들도 좀 제기가 되는 상황에서 유럽과 미 증시가 각각 1%대에서 2%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그러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24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이 잠깐의 회동을 갖고요. 다음 달 9일날 ECB에서 정상회의를 가져서 이런 것들을 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좀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구체적인 오늘장 전략을 좀 짜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코스피가 2% 넘게 빠지면서 한 달여 만에 1800선도 내줬는데요. FTA 수혜주 찾기 좀 골몰했었는데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좀 안 좋았었어요. 예, 일단은 예. 뭐 제가 어제 FTA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뭐 FTA 관련해서 오르면 일단 한번 차익을 실현하고 예.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FTA에 대한 그런 그 이슈보다도 전 세계 경제 지표라든가 그런 유로존 리스크가 좀 더 시장을 좀 억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지수가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1800선을 좀 강하게 이탈하면서 심리도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만두라든가 S&T 대우, 상신브레이크, 현대IP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고요. 코스피 대부분의 업종이 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뭐 4천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 약 47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43% 하락한 1783, 코스닥 지수는 15% 하락한 490포인트, 원달러 환율은 유한 70전 올라간 1152원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특징주로 보게 되면 YG엔터가 상장을 하면서 100% 상승하고 바로 또 상한가를 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면서 예. 일단은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YG엔터가 이처럼 주목받는 거에 대해서 사장님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이러한 현상이 좀 더 진속이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특히 SM 관련돼서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동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장 기대감도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확실한 그 수익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그런 흐름으로 테마성으로 좀 끝날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우리 장을 이끌 만한 체크 포인트들 투자 전략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언제쯤 돌아올지, 환율은 왜 자꾸 오르는 건지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예. 일단 뭐 환율이 오르는 거는 국내 증시에 대한 불안감, 유로존 리스크가 불안을 나타내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올해 이제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1110원대 거래되던 환율이 벌써 1150원대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수출주들에게서는 뭐 도움이 일정 부분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파른 환율의 변동폭은 수출업종이나 내수업종 모두에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 게임주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방어주적인 성격을 띠면서 상대적으로 올랐던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견조했던 중소형주가 조정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주가 하락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했던 중소형주들이 약세를 나타내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5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표를 보시게 되면 지난 11월 9일 이제 공매도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난 다음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다시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5일간 살펴보게 되면 약 1조 8천억 가까운 매도 물량을 좀 내놓고 있어서 일단 역시 외국인들이 유로존 리스크에 따른 그런 불안감을 여실히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오늘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테라 세미콘 사보자 하셨는데 말씀하셨던 그날 매수가를 줬었던 것 같고요. 7% 급등으로 장을 마쳤었어요. 예, 일단은 예. 뭐 지금 테라세미콘 제가 24,000원대에 사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그때
그때 이제 24,500원이 장중 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시초가 부근에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일단 뭐 크게 무리가 없었던 자리였던 것 같고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 때 신규 관련주이긴 하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자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기관들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신규주답지 않게 기관들 매매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지금 현재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금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와 내년도 성장성을 볼 때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접근하실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오기철 차장님께서 오늘 사볼 만한 종목으로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를 들고 나오셨거든요. 예,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시장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을 어제 이제 한 종목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도 경기 방어라고 하면 좀 약간 좀 어폐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상당히 경기 민감 업종이긴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삼성전자만한 종목이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세계에서 이제 그 휴대폰이라든가 스마트폰 관련돼서 애플을 제치고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로 나서고 있고 낸드 플래시와 이제 반도체 디램 같은 곳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수익률을 갖고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불황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100만 원대를 돌파를 했다가 예. 다시 90만 원대 초반대로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90만 원대 이제 93만 5천 원 전주가 마감이 됐었는데 90만 원대 초반대 온다고 하면 다시금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삼성전자가 내년에도 올해처럼 상당히 실적을 좋게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12년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최대인 20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한다고 하면 국내 상장 업체 몇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좀 많은 그런 수익이기도 하고요. 세계 경쟁 업체 대비해서도 수익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모습으로 선도 업체로서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업 환경이 다시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다시 선순환 재투자할 수 있는 자금도 많이 마련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계속 삼성전자의 독주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예. 잠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달 초에 100만 원 넘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계속 100만 원 돌파하고 또 뭐 기업 임원들이 좀 일부 착실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서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으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밀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급 동향 보게 되면 9월달부터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잘 지금 매매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이런 상황도 봤을 때 삼성전자는 이제 90만 원 초반대에서 매매에 접근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는 매수가를 이제 시초가 오늘 90만 원대 초반대에서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0만 원, 손절가는 88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종가가 93만 5천 원이었는데 90만 원 초반선에서 매수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슈인 진단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의 감 1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